네, 그럼 지금부터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기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귀한 자리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된 MC 정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포럼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국은 지역 연구 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행사입니다. 오늘 ITC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기술 포럼은 국내 중소기업의 또 ICT 융복합 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획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런 포럼에 정말 많은 현장의 관계자 여러분께서 또 이런 현장에 직접 오셔서 내용을 공유하면 참 좋겠지만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저 멀리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발표 순서대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홍철 수석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원프레딕트 주성철 기술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오 마린 솔루션즈 김영원 대표님 그리고 이성범 차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고등기술연구원 이재용 선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대학교 박승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분을 모시고 기술 포럼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또 신사업을 주력하는 많은 기업에게 보다 나은 또 방향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귀한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홍철 수석연구원님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플랜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은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연구원 이홍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스마트 플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스마트띵이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마트 플랜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플랜트,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스마트폰이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저희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전화도 걸 수 있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한 가지 기기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카메라나 폰이나 여러 가지 기기를 따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걸면서 발생한 데이터를 아니면 사진을 찍으면서 발생한 데이터를 다른 작업을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마트폰이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에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음식을 시킬 수도 있고 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현장 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이 진화를 하면서 아니면 스마트 기기가 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스마트폰과 스마트 플랜트의 중간 단계 개념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단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단위 공정에서 소진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공정에 연결을 함으로써 유용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플랜트 모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다들 이제 대부분의 접근이 IC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 군데 집적화하자라는 게 첫 번째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후에 밀어놓고 데이터들을 많이 게더링을 해서 한 군데 집적화를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생산성을 만들자
라는 게 첫 번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는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게더링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공정 간의 연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들을 없앨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한 군데 집적화됨으로써 저희가 신속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요. 작업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공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2017년에 아우디에서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시킨 생산성인데요. 상단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자동차가 이동을 하면서 자동차 도어라든지 본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립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자동차가 이동을 하면서 조립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별도의 무빙 카트 위에 자동차를 설치를 해놓고 각각의 단계에서 저 무빙 카트가 자기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별도의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어떤 비정형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동차가 조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작업자 한두 명이 작업이 늦어지거나 작업에 에러가 생기게 되면 전체 라인이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별도의 무빙 카트를 타고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 특정 공정에서의 작업이 딜레이가 발생을 하더라도 다음 공정을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랜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플랜트 역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 집적화하는 것이 첫 번째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랜트에 대한 기본 개념도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개념도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게더링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초기에 검토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스마트 플랜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플랜트는 팩토리와는 다르게 공정에 공급되어지는 피드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항상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철판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자재들이 항상 일정한 자재가 공급이 돼서 공장에서 조립이 되어지고 생산품, 완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플랜트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전의 경우를 예로 듣는다 그러면 저희가 플랜트에 들어오는 원유의 경우는 항상 조성이 일정한 원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점에 따라서 조성이 순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플랜트에서 해줘야 되는데, 공정에서, 석유화학 공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마트 플랜트에서 대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접근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제조 공정에서 저희가 특정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플랜트의 경우는 저희가 석유화학 플랜트일 수도 있고 천연가스 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정들이 특정 공정이 중단이 되거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후속 공정에, 쉽게 해서 특정 공정에서 압축기가 잘못 작동을 하게 되면 후속 공정에서 이런 압이 쌓인다라든지 해서 폭발이나 화재나 이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트에서는 장비들이나 설비들의 신뢰성, 안전성, 위험성,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후 공정의 데이터들을 게더링을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전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후 공정에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플랜트의 가장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업을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은요, 그 과업에서는 스마트 플랜트 오퍼레이션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과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1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 연구원도 아래쪽에 이제 그 플랜트 설비 진단 부분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플랜트 역시 데이터 게더링이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공정의 효율화, 위험성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스마트한 이슈들을 만들어냈을 때 스마트폰에서도 첫 번째 저희가 이슈를 했던 것은 각각의 단계마다 발생을 하는 데이터를 게더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두 번째 스텝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고 스마트 몰을 만들고 배달 앱을 만들고 이러는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잡을 내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던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 건설기술연구원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컨스트럭션에 대한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BIM이라고 하는, 저희가 건물을 질 때 건설을 하면서 빌딩을 건설을 하면서 발생을 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3D 모델 플러스 인포메이션을 합해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나중 차후에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고장이 발생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동안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력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기기를 설치한 업체, 오퍼레이션을 하는 업체, 메인터넌스 할 업체들을 저희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빠른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다른 증강현실을 이용한 기술인데요. 현장에서 관리자들이나 작업자들이 업무 논의를 할 때 기존의 방식은 좌측에 있는 것처럼 도면을 보고 2D 도면을 베이스로 한 이해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VR 플랜트,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플랜트를 사전에 건설을 해보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건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VR 플랜트를 가지고 저희가 증강현실에 띄우게 되면 현장에 작업자가 갔을 때 현장에서 VR 증강현실로 현장에 있는 그 골조에다가 저희가 파이핑이라든지 케이블이 지나가는 자리를 사전에 증강현실에 띄워보면서 작업자와 관리자가 논의를 하고 당일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입니다. 현장에 저희는 지금 최근에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VR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는 동선에 사람을 객체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안전 장구류들을 인지를 해서 저희가 작업 현장에 다니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플랜트와는 다르게 스마트 컨스트럭션에서 발생을 하는 작업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CCTV나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해당 작업자에게 안전장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저희가 기존의 플랜트를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의도했던 바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가 사전에 디지털 플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플랜트의 설계와 현장에서 시공되어지고 있는 시공을 오버랩을 하고 또 현장에서 시공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레이저 스캐닝, 3D 스캐닝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을 해서 이 모델과 모델이 1대1로 일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음 공정, 만약에 전 공정에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 공정에서 펌프가 들어갈 자리에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펌프를 설치를 못하게 되면 후속 공정 작업자들이 대기를 하게 되고 전 공정을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딜레이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플랜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은 레이저 스캐닝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육안으로, 레이저 스캐닝이나 VR 플랜트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시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행히 VR 플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R 플랜트와 현장에서 작업자나 감독자가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2D 이미지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3D 모델과 3D 모델을 비교하지 않고 이미지와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즉각적인 정확성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저희 연구원이나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스마트 플랜트 내지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토목이나 3D 프린팅이나 플랜트나 유지 관리, 안전 관리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를 하고 공모에 사람들의 의견을 제안을 받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플랜트, 스마트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플랜트, 스마트 컨스트럭션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철 수석연구위님께서 네,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스마트 플랜트에 대한 정의 또 모범 사례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으셔서 바로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홍님 그 발표 내용을 아주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조선산업 쪽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해왔었는데요. 그 건설 쪽에서 그 이수홍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기술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런 방향들이 조선산업과 굉장히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선산업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조선산업은 이제 대형 조선소가 있고 사내외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 범위 안에서는 대형 조선소의 예산과 기술 이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조선소에서는 스마트 쉽야드라고 그러고 스마트 쉽빌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한 10년에 가까운 동안 오랜 구조조정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예산적인 여력, 전문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계획은 크게 세우고 있지만 조선소 울타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이런 것들의 실제 실행하는 주체가 중소협력사들이나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갖다 들려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플랜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부터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선소의 잡들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플랜트를 하다 보면 더군다나 이제 해외 플랜트를 하다 보면 모듈러 플랜트도 하게 되고 이런 스마트 플랜트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선 쪽 스터디도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들도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플랜트도 많이 있는데 해외 건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건설의 경우는 저희가 현지에 공사를 나가게 되면 국내 이제 건설사에서 해외에 파견을 가는 현지에 이제 일을 하러 가는 작업자들이 관리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한 3, 40명 정도 가서 현지 작업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따로 국내에서 이동을 하는 작업자들하고 같이 코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제 발주처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 가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의 인력 관리라든지 스탑 관리라든지 아니면 공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 위주로 스마트 플랜트를 VR 모델을 만들고 이걸 현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사 위주로 개발이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을 누수라고 현장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스마트 플랜트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VR 플랜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초기에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게더링하고 또 그리고 3D 모델을 만들어서 단순히 쇼잉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어졌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VR 모델이 있다 보니까 이걸 건설 관리하는데 현장에 뭐 정합성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 안전 관리하는데 이런 데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된 케이스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도의 중소기업이 자의적으로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건설회사에서 소규모 인력을 가지고 대형 플랜트 현장에서의 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이나 현장의 시스템 적용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울산대학교 우리 박승담 교수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 스마트 플랜트에 대한 적용 사례라든지 또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적용 사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원프레딕트 주성철 우리 기술 고문님께서 ICT 기술과 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입니다. 저는 주어진 주제가 기술과 정책이라서 조금 높은 차원에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중에서 저는 기술과 정책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기업이나 이런 이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될 때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밑에 잘 안 비춰지네.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수도 없는 새로운 기법들이 나와서 TPS, 린이나 식스시그마 뭐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1980년도에 유행을 했던 것이 제3의 물결이 이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창조경제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한 3년 동안에 법석 하다가 이제는 인더스트리 4.0 그것도 조용해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가고 있어서 기업이나 일반이나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가자는 얘기인 것인지 또 제가 이 독일에 가서도 이거 해가지고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플랜트나 위에 올라간 이 팩토리가 있고 심지어 이 통닭집에서는 이런 ICT 컨버전스 가지고서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된 거냐 매출이 늘었느냐 수익이 늘었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목표가 무엇인지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저 많은 말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더스트리 4.0을 주관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찾아가서 제가 2년 전에 스마트 플랜트에 대해서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한 적이 있느냐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플랜트에 대해서 뭐 있느냐 하면 지금 연구원대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인데 좋은 예로 우리가 저런 기술들이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잘 적용했다는 데를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데가 아디다스의 안스바우 공장입니다. 이 신발 공장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됐다고 그러는 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신발 공장을 독일로 옮겨서 600명 종업원을 10명으로 줄였고 100만 켤레를 1년에 생산을 했던 그런 아주 리쇼어링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저기를 엄청 찾아갔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저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불행히도 2020년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고 주문에서부터 배달까지 2주간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 물건이 그대로 오거든요.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 문 닫는 날 몇 분 정보에 있는 분들하고 저거 왜 닫았느냐 저렇게 대단했는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독일 대사관에 전화까지 해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잘한 스마트 팩토리가 왜 성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인지. 두 번째는, 앞에가 팩토리였다면 그 다음에 플랜트인데요. 플랜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발전소라든가 정유공장이라든가 이 상하수도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있는 저런 대형 사고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아래 왼쪽에 보면은 저게 체르노빌인데 이번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저길 뺏겼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는 사고 나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왼쪽에 보이시는 대로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세멘트로 저거는 무덤을 만들다시피 하고, 항공기, 헬기로 관광 명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플랜트 역시도 저런 대단한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엇인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러는 것이냐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팩토리 다 좋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기술을 적용할 때 팩토리와 플랜트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독일이나 미국, 일본마저도 플랜트를 손을 안 대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가공 조립을 하는 팩토리는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세탁기 뭐 이런 것들 가공 조립하는 데입니다. 팩토리는 특징이 컨베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고체로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팩토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신발, 스마트폰 모두가 다 제품이 좋아야 팔리는 것이지 생산 시설이 자동화됐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생산 시설을 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 닫는 날 모여서 한 얘기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스바우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4개월 전에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품이 똑같습니다. 다른 공장하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고 6개월 만에 30%씩 디스카운트 한다 홈페이지에 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스마트 팩토리로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은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다 보니까 대단히 성공을 하고 돈을 벌거든요.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것들이 공장이 좋아서입니까? 수제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랜트를 보면은 플랜트는 특징이 파이프로서 모든 것들이 제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들어가는 것들이 기체나 액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일관된 프로세스가 돼서 하나만 고장나면 무조건 다 정지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또 특징이 제품이랄 게 특별히 무슨 신제품 개발할 게 없습니다. 상수도에서도 개발할 것도 없고 발전소도 개발할 것도 없고 가스도 뭐 개발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저쪽은 결국은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싸고 안정되게 공급하려면 생산이 스마트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고장, 효율, 안전, 환경, 원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두 개를 보는 눈이 일단 달라야 된다는 것하고 오른쪽에 독일이 손을 전혀 대지 못하고 작년에서야 저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이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플랜트의 완성 연도를 이 VGI가 내놓은 걸 보면은 대개 2030년도에 다른 팩토리는 모두가 다 100% 완성된다고 그랬는데 플랜트는 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랜트는 어렵다는 것이죠. 설계한 사람 틀리고 제작사 틀리고 운영사 틀리고 정비회사 틀리고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누가 일괄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예를 보면은 이 ICT 컨버전스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보면 보시는 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전화기들 저 중에서 한 가지 기능만 없어도 저 전화기 팔리진 않습니다. 다른 전화기 삽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거꾸로 삼성 보고 그랬어요. 지금 저런 기능에다가 하나만 더 넣으면 더 팔리겠다. 무엇이냐? 내가 전화기를 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갔는데 이 전화가 3m만 떨어지면 전화기 갖고 가라니까 또 빠뜨리고 가네? 그리고 빽빽 고함 지르면 그 전화기 삽니다. 그리고 구글이 5년 전에 부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은 영어로 듣고 상대방이 포르투갈어를 얘기하면 한국말로 듣고 5년, 3년 후에 만들겠다는데 못 만들었거든요. 일부만 영어만 됐지.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 산업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제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애플카가 완전히 나오진 못했지만은 저 차는 운전석도 없어요. 그냥 타고 방배동에 있는 손자집 가자. 그럼 지금 데려다 주고 나 30분 있다 내려올 거니까 주차하지 말고 돌아. 그럼 거기서 뱅뱅 돌고 있다 태워서 가고 이렇게 갑니다. 팩토리는 그렇게 가고 플랜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 나버리면 끝납니다. 가동을 못 하거든요. 원가 높으면 안 팔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효율 낮아버리면 원가 높아지죠. 안전사고 나버리면 요즘 아시지만은 발전소 사고 나가지고 3개월 동안 그냥 정지해서 몇 배가 그냥 날아가거든요. 지금 안전하지 못하면 중대재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 가스가 나온다든가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정지해버립니다. 지금 서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소들 요 계절쯤 되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이 플랜트가 완전하게 플랜트가 성공하려면 5가지를 다 갖춰야 하지만은 실패하려면은 저 하나만 안 돼버리면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플랜트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술적으로 여기 기술과 정책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플랜트를 만들려면 우선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계들이 아주 고장도 없이 자율적으로
최적화돼서 유연하게 자동화돼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플랜트에 있는 솔루션들은 각자 다 공급을 해서 그저 한쪽에서 돌아가다 말다 또 관심도 없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가면 또 다시 가동 안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다 보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 플래카드에 조직 인력 예산 이게 없으면 설치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플랜트도 저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걸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 담당 조직, 인력, 솔루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미국 아이들은 맨 위서부터 갖춰갑니다. 근데 우리는 솔루션부터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인데요. 우리가 이 스마트라고 얘기하고 인텔리전트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맨 왼쪽이 이제 리얼 플랜트입니다. 가운데가 버추얼 플랜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플랜트를 그대로 똑같이 가운데다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신호를 가지고 와서 마음 놓고 거기서 가공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재가 없어가지고 못 고치겠네. 그럼 바로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영역하고 연결이 돼서 그 자재 창고에 없는데 지금 구매 나갔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도 저걸 한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숙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양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 리얼 플랜트, 그 다음에 위쪽에 CPS 가상 플랜트죠. 여기다가 오른쪽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여기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술적인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제로는 ICT 컨버전스를 내놓은 것처럼 첫째는 저런 데이터들이 옮겨 다니려면 인포메이션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두 개, 운반 수단, 정보와 운반 수단이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예 거론을 지금 못하고 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ICT 기술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도메인 기술이 붙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전문가가 붙는다고 해도 발전하지 못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춘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런 장비를 저희가 80년도에 가서 인수해오고 그럴 때 대우를 제일 잘 받는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시스템 엔지니어 바로 저 사람입니다. ICT 분야도 알고 도메인도 알고 그래서 ICT 엔지니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가 운영해 본 사람이야 떠들지 마 이대로 해 이럴 정도로 권위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도 미래 큰 숙제고 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공을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바로 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잘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성공한 데가 왜 안 나오느냐. 미국도 이 발전소가 수천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성공한 데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 저게 지금 하나의 발전소나 정유공장이다 그러면 운영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저건 법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안전설비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회전기기인 진동을 감시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열, 과온, 이 압력을 감시하십시오. 이런 것이 법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사업법인 있습니다. 터빈에 다는 진동 감지기를 다르세요. 그 다음에 이 수력발전소 댐에 다는 이 슬라이딩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지하는 설비 다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하고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그 운영하는 조직은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거든요. 제도, 조직, 인력, 솔루션을 갖춥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없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확인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수도 없는 사고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앞에서 저런 걸 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시행을 안 해버려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안전사고나 이런 걸 막으려면 반드시 확인 시스템이 있어서 다시 가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한테 배울 점인데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런 설비를 잘 해놓으면 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런 설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가 공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경영을 할 때 저런 걸 성공을 한다면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책임자가
뭐 승진을 한다든가 뭐 이런 도움을 줘야 되고 인사상 우대도 해줘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우리하고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는 데는 없느냐를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달인대우회가 성수대교입니다. 1979년도에 건설을 해서 15년 만에 끊어졌고 97년도에 재가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잘 아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근처에 있는 베이 브리지인데요. 이 중간에 이 금문교는 1937년도에 만들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습니다. 그 밑에 베이 브리지는 1936년도에 만들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시면은 성수대교가 이 유지 관리비가 건설비의 0.2%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베이, 이 금문교는 건설비의 4%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이 19명이 월 1회 회의를 합니다. 저 설비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 뉴스 나왔을 때 제가 얼핏 들으니까 저기에 직관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150명입니다. 관리에. 그 다음에 아래 베이브리지는 아예 관리에 전담회사가 있습니다. 저 다리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2년 주기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안전진단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설명에 나온 걸 보면 어른 키 정도 높이가 된답니다. 보고서가. 그 다음에 끝에 도장이 있는데요. 이 도장을 14년 걸려서 한 번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근무하면서 2번밖에 못 합니다. 도장을.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저런 것들이 모두 조직화되어 있고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리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6개 카운티에서 19명의 위원들이 관리를 해준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솔루션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뒤에 후속 관리를 하지 않는 한은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벤처기업 산업용 인공지능 솔루션 벤처기업으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원프레딕트 주성원 기술 고문님께서 ICT 관련 기술과 또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또 긴 시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플랜트, 스마트 플랜트와 스마트 팩토리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더 각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의견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편하게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조성철 기술고문께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상당히 맥을 짚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보면 특히 중소기업 쪽에다가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플랜트 한다고 해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결과물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 소식이 제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초기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아디다스 스마트 제조 케이스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런 놀라운 그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을 못 짚어서 그러니까 제품이 제대로 된 걸 나와야 되는데 오롯이 그냥 짧은 시간에 많은 제품을 값싸게 만드는 그게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또 실패하는 케이스가 된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솔루션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전방위적으로 되게 저한테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또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 또 따뜻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완의 이야기가 있으시면 함께 공유를 해 주시죠. 하나 더 도움이 될 것은 저도 지금 산업단지공단에 오랫동안 같이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 없는 공장들을 지금 스마트화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계속 당부했던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제품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팩토리는. 그래서 제가 재작년서부터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정부 기관이 있으니 그 팀들이 가서 이 공장을 진단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디자인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1년에 한 400억씩인가를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정부도. 그래서 우리도 이런데 공장에 가서 기계만 자동화를 하지 말고 저런 제품을 스마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또 디자인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도 같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고등기술연구원의 이재용 연구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김영원 대표님과 같은 생각으로 오늘 나와서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아디다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싸게 많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그때는 그렇게 만드는 게
상당히 추가됐다면 또 최근에는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가지고 스마트하게 공장을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품을 나이키였나요? 거기 보면 뭐 신발 끈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거를 빠르게 유니크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을 한번 봤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좀 아까 좀 약간 비판하셨던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좋은 예로 나온 데가 어디냐면 재작년에 딜로이트가 특별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를 하기 위해서 약 300개 기업, 그러니까 이 매출로 본다면 조 단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G라든가 뭐 이런 그룹들한테 가서 C-수트, CEO, CDO, C차 들어간 사람들 360명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스마트하고 인더스트리 4.0으로 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한 게 없다. 왜 하느냐? 모델이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게. 그 스마트 팩토리나 플랜트가 뭐냐 도대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불확실한 데서 사업을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가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공장 하나나 정유 공장 하나 뭐 이런 것들, 뭐 정유 공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팩토리는 서플라이 체인과 반드시 완수로 연결돼야만이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들도 인더스트리 4.0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쪽에 큰 업체도 못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쪽이 해야 우리가 연결을 하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가이센,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선,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다. 아주 비판적인 딜로이트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원프레딕트 주성철 기술 고문님의 이제 주제를 감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스마트 플랜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계시는 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세우마린 솔루션즈의 이성범 차장님께서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플랜트 O&M 국산화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에 대해서 보고할 이성범 차장입니다. 부제로서 플랜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국산화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플랜트 소프트웨어 개발 배경부터 일반적인 일정표와 스마트 플랜트 소프트웨어와의 차별성, 주요 기능과 적용 사례에 대한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플랜트 소프트웨어 개발 배경으로서 작년 8월 LNG 이중연료 추진 개조 경험이 있는 엔진 제조사인 만에너지 솔루션사와 글로벌 대형 선사인 하파로이드 관계사 등과 실 개조 선박의 개조 공사에 대한 각각 수차례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결론은 이 플랜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즉 일정 관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컨소시엄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일정으로 어떤 일을 어떤 시간 내에 할 수 있는지 면밀히 파악이 필요했으며 많은 관계자가 네트워크되어 쉽게 사용하고 제때 할 일을 알려주며 예기치 않은 상황조차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기능들이 필요했고 그 기능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플랜트 소프트웨어 개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확장성이 뛰어난데 그 중에 선박의 개조 분야에 특히 확장 적용이 가능하고 중소형 신조 분야 건조에도 이 일정 관리 분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술 개발 분야 및 조선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또 한정된 자원과 시간 때문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기능은 이후 고도화 계획을 통해 주요 기능과 연계해서 모바일로 직접 알려줄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의 실수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강화하는 기능들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의 일정표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계획서나 또는 사업계획표 또는 개조건조 일정표, 신조 일정표 등 우리가 흔히 이때까지 봐왔던 일정표들입니다. 이런 일정표들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특성은 독립적인 구조고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적인 프로젝트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고 사실상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일정의 수정이나 관리의 번거로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흐름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디테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자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보통신 분야와 기술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플랜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개방적인 다중 네트워크 베이스로 어떤 프로젝트도 알기 쉽게 시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이나 시각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동적으로 자동 배열이 되며 관계 간의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사위 많은 레벨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런 구체화나 공정 특성 관리로 누구나 쉽게 그 일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스마트 플랜트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층화입니다. 계층화는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계획이든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층은 말 그대로 A, B, C라는 계획이 있는데 A는 B, C를 포함하는 그런 계획이고 각 상위 단계의 계획이 실행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거나 또는 동시에 같이 진행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주는 기능입니다. 계층화가 끝났으면 그 다음은 의존관계가 계획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A는 B와 C라는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BC는 이제 B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틀이 소요가 되고 이틀이 끝나고 나면 다음 계획인 C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BC를 합한 3일이 이 A라는 프로젝트에 걸리는 C일이 될 것이고, 이것들을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요 정도 의존 관계를 가지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4번 항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은 이 의존 관계를 정의를 해줌으로써 자동으로 스마트하게 이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들입니다. 실제로 이 의존만 정의를 해줘도 날짜와 어떤 완료 일자까지 알아서 지정이 됩니다. 이 의존 관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 관계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일이 끝나고 시작되는 완료 후 시작이라는 의존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일이 끝나서 다음에 일이 동시에 시작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끝나기 위해서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정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동시 완료라는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 완료는 그룹에 대한 형태고, 시작 후 완료는 그거의 단독인 계획입니다. 이 4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일정들이 자유롭게 동적으로 사용자가 관리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많은 복잡한 일정을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예를 들어서 납기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들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여유가 많은 일정들은 자유롭게 배정하거나 경제성을 판단해서 배정할 수 있게끔 구분해주는 주요 공정관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주요 공정관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크가 있는 일정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게끔 강조를 해주고, 이것은 나중에 고도화 기능과 연계되어서 이 중요한 기능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사용자가, 관리자가 알 수 있게끔 알림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간트 차트라는 것들과 연계가 되어 이 간트 차트를 봄으로써 이 일정이 어떻게 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배열이 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스마트 플랜트의 기능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저희 세오마린 솔루션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LNG 이중연료 추진성 개조 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디젤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들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규제를 앞으로 받게 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친환경 연료인 LNG로서의 이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개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LN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LNG 저장 탱크를 선박에 탑재를 해야 되고, LNG를 육상에서 받을 수 있는 배관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배관들이 설치를 하게 되고 나면 나중에 중요 장비들을 통해서 기화된 LNG를 이제 연소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개조 사업은 실제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설치, 운영, 조립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20개의 플레이어들이 컨소시엄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이 걸리며 세부적인 공정은 300개 정도의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 공정 중에 어떤 한두 개가 문제가 된다면 실제로 이 개조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들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일정 관리 프로그램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해결될 수 있는, 핸들링 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마트 플랜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걸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연은 못하겠지만, 조만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시중에 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오마린 솔루션즈의 이성범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세오마린 솔루션즈 기업이 어떤 데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세오마린 솔루션즈는 LNG 이중연료 추진선 개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고요. 스마트 플랜트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 중인 울산을 또 대표하는 강소 기업입니다. 오늘 실제로 또 현장에서 또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또 해주셨고, 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면 함께 공유의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영 선임님 말씀해 주시죠. 이거 보는 순간 일정 관리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정 관리가 사실 제일 처음에 수립하는 거고, 또 그게 그대로 지켜지기가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수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제가 어떤 뉴 애브노멀이라는 책에 보니까 앞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사 하나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안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는 제가 캐치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실제로 보면은 이만한 부품 하나 없어서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제법 많더라고요. 중요한 거, 엄청 큰 이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니까 막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일정 관리하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주 작은 걸 놓쳐가지고 어이없게 막 일정이 막 딜레이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그런 쪽에도 뭐 어떤 아까 뭐 의존 관계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형식으로 뭐 서플라이 체인에서 넘어오면서 어떤 그런 뭐 예측을 해서 혹은 뭐 알려준다든지 뭐 그런 시스템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한 2년 이상 준비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엄청난 시장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실제 독일의 하폴로이드라는 회사가 15,000TU 컨테이너 선박을 디젤 추진선인데, 그 현대 중급에서 건조한 배인데, 그것을 19년도 말부터 해서 20년도 초까지 중국 HRDD라는 전소에서 그 LNG 추진선 개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음 계획은 3개월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예산은 3,500만 불이었습니다. 적당.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7개월이 걸렸고요. 비용은 5천만 불 이상 나간 걸로 제가 직접 그 하폴로이드 선주사 다이렉터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엔진 라이센스사인 만 에너지 솔루션 덴마크와 저희들이 수차례 화상 통화도 하고, 작년 10월 달에는 저희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때 선주도 그렇게 말을 했고, 만 에너지 솔루션 덴마크 헤드의 그분도 아주 강조한 것이 PM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망한 이유가 PM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망했다. 그 전소 내에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PM 담당자가 모든 권한을 잡고 모든 플랜을 잘 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개조 사업을 하는 바람에 비용도 한 2배 가까이 늘었고 기간도 2배 이상이나 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꼭 이런 PM 기능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세우마린 솔루션즈에도 이성범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오늘 김영권 대표님께서 이렇게 질문에 오랜 시간 또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많은 또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견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요, 우리 고등기술연구원 이재용 선임님께서 플랜트 안전관리의 가상현실 기술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플랜트 안전관리에서 가상현실 기술 적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제는 사실 뭐 저희가 국제과제로 한 2, 3년 전에 이제 완료한 과제인데,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스마트 플랜트와 뭐 ICT 융복합이라서 해당 표제로 제가 저희 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성철 고문님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제가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스마트 플랜트라든지 뭐 플랜트 O&M 이쪽으로 뭐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가는데, 아마 제가 일단 아는 선에서 뭐 플랜트 O&M이라고 할 때 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공정 제어라든지 뭐 고장 진단, 그다음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뭐 연구되거나 뭐 기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스마트 플랜트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IoT나 ICT 같은 이제 데이터 취급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기술, 그다음에 뭐 AR, VR 같은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 그리고 최근에 또 블록체인 기술까지 뭐 적용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술 적용이 이제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이제 플랜트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이제 VR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과제 프로젝트 한 거 베이스로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대재해법으로 상당히 또 안전관리 쪽에 또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트 사실 돌리다 보면
상당히 뭐 안정적으로 제품은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데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정유사나 아니면 발전소나 가보면 전부 다 붙어 있는 게 안전제일이에요. 뭐 우리 생산을 많이 하자가 아니고 안전하자,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도 충분히 엄청 중요한 어떤 주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구현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뭐 크게 이제 3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사실 가상현실은 뭐 다 아마 대한민국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상현실 기술에다가 저희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랙티브 시뮬레이터라는 뭐 명명을 했는데, 그런 기술을 하나 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 3번이 되겠는데, 그런 기술을 좀 통합을 해서 한번 안전관리 기술을 가상현실로 한번 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상 공정을 이제 정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정유 플랜트였어요. 이제 정유 플랜트를 하나 구해놓고, 저희가 정한 대상 공정에서 상용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이내믹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개발한 지금 파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시뮬레이션을 또 마찬가지로 상용 코드를 이용해서 나온 데이터를 파이스에서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실제 발전소 운전 화면을 그대로 구현해서 그쪽에 데이터를 뿌려주도록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저희가 만든 가상 플랜트에 같은 이제 데이터를 동시에 뿌려주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즈라고 이름을 붙였고, 아마 실제 플랜트로 따지면 뭐 DCS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이 이제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기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안전운전 체감화 기술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을, 사실 가상현실 우리 제일 처음에 많이 받아들였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적용이 됐던 것 중에 하나 게임이잖아요. 게임을 예로 들자면 보통 뭐 키보드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조이스틱을 통해서 캐릭터를 움직인다든지 뭐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플랜트에서 실제로 조작을 하는 사람은 거의 99%가 제어실에, 그러니까 이제 운전석에 있을 거예요. 보드죠. 보드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플랜트에 대한 조작을 다 하는데, 보통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비상 상황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쪽에서 실제로 만지는 거는 거의 99% 밸브죠. 밸브를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밸브라는 것도 다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그 사이즈별, 물론 저희는 대상 플랜트에 한했지만 거기에 나온 사이즈별로 밸브를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 뒤쪽에 보이는 거는 로봇 팔인데, 그 로봇을 이용해서 각 사이즈별 밸브를 비치하고, 또 밸브 이외에도 스위치라든지 레버, 버튼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서, 지금 저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저 HMD를 낀 상황에서는 보이는 게 가상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밸브를 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러닝머신이죠. 이제 트레드밀을 이용해서 구현한 건데, 마찬가지로 뭐 가상현실에서 이제 조이스틱이라든지 뭐 키보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저 트레드밀을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조금 더 훈련 몰입감을 높일 수 있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안전 어떤 훈련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의 훈련을 일반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운전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각 훈련자마다 PC 하나가 할당이 되고 거기에 유니티 3D라는 저희가 엔진을 사용해서 상당히 유명한 엔진이죠. 옛날에 저희가 저거 할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엄청 유명해졌던데 하여튼 저 엔진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그 가상 플랜트를 얹히고 거기에 저희가 만든 안전훈련 시나리오를 그대로 프로그래밍해서 그쪽에서 바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PC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이즈라는 그 이제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를 하고 그 사용자가 HMD를 이용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레드밀이나 햅틱 장치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훈련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기존에 있던 조이스틱 같은 조이스틱으로 저쪽 오큘러스 터치라 되어 있는데 저것도 이제 조이스틱 일부분인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조이스틱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구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 문제라든지 실제로 몰입감은 많이 가져갈 수 있지만 뭐 덩치도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개만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밑에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기술에 원래 저희가 이제 저기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원래 연동이 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상용 코드라 가지고 그 라이센스 비용 때문에 저희가 그냥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를 그냥 받아서 DB화 시켜서 그냥 데이터를 그냥 꺼내 쓰는 방법으로 좀 나중에 수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여기서 재생 안 되나? 이거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영상을 준비는 했는데 굳이 뭐 안 돌려도 됩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예, 저희가 그냥 이거 실험실 규모에서 그냥 저희가 뭐 테스트 한다고 해본 건데 일단은 이제 훈련은 2사람을 가정해 가지고 훈련을 한번 저희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테스트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만든 그 뭐 트레드밀이나 햅틱 디바이스를 가지고 훈련을 받는 사람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게 나타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일반 조이스틱으로 지금 한 가지 훈련을 가지고 2사람이 동시에 훈련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관장하는 약간 통제관념으로 왼쪽에 약간 앉아 있는 사람, 저기가 이제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명이 이제 훈련을 하는 걸로 제가 컨셉을 잡았고, 뭐 오른쪽에 있는 저런 거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PC거든요. 그래서 PC를 계속 수량을 늘려서 뭐 20명이고 30명이고 같은 어떤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초대받고 작년에 보니까 이제 그 조선 기자재라든지 울산 쪽에 기자재 업체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혹시 그쪽으로도 조금 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가상 플랜트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가시화 컴포넌트라는 뭐 명명을 했는데 저게 뭐냐면 알고 보면 간단한 거지만 뭐냐면은 이제 플랜트가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뭐 다양한 공정에 그냥 딱 보면 엄청 복잡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이 파이프고 그다음에 뭐 이퀴먼트고 그다음에 그걸 볼 수 있는 뭐 인스트루먼트가 사실 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 얘가 동작을 하는 거는 대부분이 밸브고, 또 그 밸브는 또 규격이라든지 그 기능이라든지 그게 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디게이터도 사실 뭐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컴포넌트, 즉 뭐 모듈화라고 해요. 컴포넌트화 해가지고 이 가상 플랜트 이외에도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다 이 범용 등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확장성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뭐 예시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든 대상 플랜트에서 적용된 밸브들을 모델링해서 각각에 대해 기능들을 부여하고, 이렇게 부여된 밸브들은 뭐 유니티 환경 하에서는 아주 쉽게 저 위쪽에 있는 기능들을 수정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100%라고 한 것들 아주 쉽게 뭐 온오프 밸브로 바꾼다든지 브리드 밸브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은 다른 가상 환경에서 그대로 유니티 환경 하에서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셋 스토어라고 유니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약간 스토어라고 돼 있어서 뭐 파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유니티사에서 저 웹페이지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누구나 방금 만든 그런 어떤 컴포넌트들을 다 따다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제품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뭐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서는 뭐 우리가 만든 밸브를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공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등기술연구원 이재용 선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플랜트 안전관리의 VR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가상훈련 시스템 통합기술에 대한 다양한 또 스마트 플랜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사례는 지금도 하셨지만 오늘 많은 공감과 질의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또 공감의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전문가님 의견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용철 수석 연구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운전원 훈련 시스템을 초기에 만드실 때 어떻게 보면 공정 해석 툴하고 사고 시뮬레이션 기능을 넣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데이터베이스 꺼내 쓰는 형태로 바꾸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생각에 이제 운전원 훈련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 밸브를 조작하거나 뭐 동선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저희가 미처 작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작업자한테 이제 간접적인 체감을 시켜줌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초기에 설계하신 그 공정해석 툴이라든지 사고해석 툴이 어떻게 보면 동적 시뮬레이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혹시 그것을 뭐 데이터베이스 꺼내 쓰는 형태로 바꾸게 된 이유가 혹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그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양한 시뮬레이션 한 거와 저 훈련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게 만들었었는데, 저 하이시스라고 하시는 그게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그 고가의 상용 코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있어야 그게 실제 그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우리 공장에서는 운영하는 곳인데, 설계하는 곳이 아니고 단순히 저는 운영하는 곳인데, 설계 소프트웨어, 즉 고가의 설계 소프트웨어 저걸 돌리기 위해서 설계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사고 중에 무서운 게 모르는 사고가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대응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모르는 사고를 저희가 시나리오를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자주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잘 아는 사고라 하더라도 실제로 당해보면 몸이 굳는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 몸이 굳어버린다니,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운전자에게 좀 익숙해지게 하자라는 어떤 컨셉으로 만든 거였고,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고차원적이고 상당히 필요로 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했던 R&D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성과물도 있었긴 했는데,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하면서 저희가 뭐 퍼지 탱크에서 저희가 뭐 작업자가 이제 의도치 않게 아무 큰
뭐 고민 안 하고 이제 밸브를 하나 차단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압축기라든지 아니면 화학 반응기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항상 이제 압이 차서 다음 공정에서 이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전체 프로세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작업자가 밸브를 하나 차단을 함으로써 다른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작업자는 그걸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작업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매뉴얼로 스터디한 이제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 외에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조금 스터디를 할 수 있는데 그 조업자 안전훈련 시스템이 좀 백업을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운전자가 밸브를 안 닫아야 될 건 닫는다든지 닫아야 될 걸 열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좀 자주 있는 경우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OTS 같은 이제 오퍼레이터 트레이닝 시스템이 다 이제 큰 회사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을 중심으로 했고 이제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운전 화면에서 하는 거는 다 이제 OTS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그 이제 뭐 대기업의 어떤 요청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제 컨셉이 좀 그랬습니다. 네, 우리 주성철 기술 고문님께서도 네, 의견 나눠주시죠. 이게 실제 플랜트를 운영하다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기능들이거든요. 저는 뭐 평생을 이 발전 회사에 한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건설하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에 수도 없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또 저도 여기 울산에 여기 발전소 본부장을 했었는데 그 한 번 사람이 죽고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생산성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직원들 일할 의욕을 잃고 그래서 이제 책임자가 되고 나면은 한 번 사람이 뭐 잘못되면 2명, 3명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마음 같아서는 옆에 동료 부하들한테 야, 너 이거 100억 줘도 좋으니까 한번 좀 막아봐라. 이런 얘기를 다급하게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런 기술을 좀 포괄적으로 좀 보면은 이 사람에 관련돼 가지고 안전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지 스스로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두 번째는 기계가 잘못돼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에서는 아침에 음주하고 와가지고서 이제 뭐 이 측정을 해본다든가 또는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것 중 한 가지가 작업자가 들어왔는데 이쪽 구역만 다녀야 되는데 위험 지역을 갔을 때 찾아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바로 잡아내 줘야 되니까 그런 기능이라든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이 감전사고 중에서 많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쭈구리 완전 이러다가 왜 고압선 지나가는 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들어가지고서 머리에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움직였을 때 어떤 위험이 오는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있을 때 개발을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작업자가 들어와가지고 둘이서 가서 밑에 뭐 이런 닥트나 이런 데 작업하러 갔는데 한 30분이 돼도 움직임이 없다. 그럼 이거 틀림없이 이건 가스에 뭐 취했던가 그런 거니까 그럴 때는 바로 이상을 찾아서 이 사람이 쫓아가게 해야 된다든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기를 잘못했을 때 이 플랜트에서 실제 많이는 안 쓰는 게요.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미리 조작을 해보고 시뮬레이터가 있어가 이상 없을 때 진짜 조작을 하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은 2개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오버홀을 하고 있어요. 정지시켜 놓고 이쪽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한 30년 된 저 베테랑이 여기를 간다고 그런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거 밸브로 점잖게 닫아요. 만져도 뜨거운 거 다르거든. 근데 이상하게 사고가 나려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런 연구들이 필드에서 바로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도 간다면은 아마도 기업들은 얼마든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주성철 기술 고문님께서 또 의견에 대한 답을 또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경각심이 또 깊어지는 만큼 지금 VR로 또 인해서 우리 안전관리를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더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돼서 이런 사례들이 또 많은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또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발표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울산대학교 박승담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 주실 텐데 오늘 이 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를 좀 담아서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전 방향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조선의 해양, 울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 현장에서 화재 폭발 사고와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 1월에는 SK에너지 울산공장 ESS 화재, 효성 PNC 나일론 공장 화재가 있었고, 현대중공업에서도 또다시 크레인 사망사고와 같은 것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화학 제품 운반하는 선박에서의 선박 폭발 사고까지 일어나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그 중대재해나 폭발 화재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산업에 뭔가 질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그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자 만인율 지표가 있습니다. 근로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2016년에는 한국의 만인율이 0.53명이었습니다. 이것이 5년이 지난해 0.43명으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는 이건 굉장히 다양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속해 있는 OECD 국가 근로자의 이 수치를 10배로 높여서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갖다 비교해서 수준을 보면 제일 그 낮은 사망자 수가 제일 낮은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10만 명당 0.5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4.3명이 되는 거죠. 2021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약 9배나 높은 OECD 국가의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꾸준히 감소는 하고 있지만, 현재 같은 상태에서 이걸 갖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이고 보다 구조적인 산업 체질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이든 이런 그 울산의 주력 산업에 보면은 울산 산단이 지금 45년 이상 된 그 산단들이죠. 이것과 같이 산단의 중요한 그 인프라를 이루고 있는 국내 SOC 시설물 중에서도 중공년도 30년 이상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특히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2016년에 30년 이상 노후화 시설물의 비중을 보면 10%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도래할 2026년에는 21%, 2036년쯤 되면 44.4%로 거의 저런 SOC 시설물의 반에 육박하는 규모들이 노후화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사고와 관리비용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 항시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플랜트 산업에 있어서 플랜트의 운전과 유지 보수하는 이 체계를 ICT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기술을 확보해서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제조 효율을 갖다 높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걸 넘어서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까지 구현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고우와 같이 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산업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먼저 주성철 기술고문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플랜트 산업의 그 현실이 이런 것에 아직 혁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그 세계 시장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너무 잘 쉽게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산업 설비로부터 다양한 ICT 기술들을 갖다 접목을 해서 실시간으로 운전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갖다 모니터링하고 지능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라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우리가 플랜트에 사용 가능한 ICT 요소 기술들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3D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아니면 센서, IoT, 클라우드 시스템 등등 이런 많은 기술들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플랜트 산업 설비들에 대한 실시간 운전 모니터링과 그리고 지능적인 설비 관리 유지 보수, 공정 예지 진단, 나아가서 운전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플랜트 O&M 분야의 기술 변화 동향은 기존의 인력과 개인 경험에 의존해서 고장 발생 시 수리하는 사후 관리 체계에서 사람에 많이 의존을 했죠. 이제는 실시간 감시 진단을 통해서 예지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 최적화랑 성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지난 50년간 우리 울산과 같은 조선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주력 산업들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이 마케팅과 R&D, 설계 등을 주도하고 중소기업들은 제조 공정이나 전체 공정에서 부품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조립을 한다든가 하는 일부 공정만을 맡아서 대기업의 전속 하청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력만을 공급하는 형태의 쉬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산업 고속 성장에 빠른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OECD 국가의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준, 하위 수준을 갖다 보듯이 이렇게 양적 성장하고 단순 원하청 구조에 의한 산업 구조를 갖고는 더 이상 산업을 고도화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우리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흔들리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의 상황에 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는 이런 중소기업들, 작지만 외부 변화에 빠른 의사결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ICT 기술을 융복합해서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업 현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과 부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 혁신을 갖다 선도하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그 경험을 토대로 공급처를 다변화해 나가는데 우리 산업의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산업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울산대학교 우리 박승남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스마트 앞으로 이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또 마무리해 주셨고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강소기업들 또 중견기업들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6분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귀한 발걸음 해 주셨는데요. 의견 공유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못다 하신 말씀 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또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요. 의견 한번 내주시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발제를 해주셨죠.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용철 수석연구원님.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가 아니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루틴한 그 정형화된 그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도 허용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저희가 스마트 플랜트를 적용을 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또 간단하게 네, 마무리 의견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성철 연구원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주제인데 저걸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 플랜트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이 플랫폼에다가 또 데이터를 스토리지하기 위해서 네이버하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 아버지가 혼자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시골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저도 이게 발전소 소장할 때 보면은 이제 혼자 와서 사시는 분이 아침에 출근 안 해서 가다 보니까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호흡증 같은 거 정말 무섭거든요. 나이 들면 다 겁이 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걸 찾아낸다면은 근본적인 게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맥박하고 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산소포화도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데이터만 모아놓으면 빅데이터 같으면 이게 인텔리전스가 전혀 안 그렇거든요. 여기서 체온을 재고 맥박, 혈압을 재려면 반드시 같이 재야 될 게 뭐냐면 스텝수입니다. 발걸음 수. 그다음에 자세거든요. 누워있을 때 120 나오는 거하고 뛰었을 때 120 나오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체 데이터도 필요한 것은 내과 의사가 필요한 게 있고 호흡이라든가 심장 이런 거 내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정형외과 의사는 전혀 그게 아니고 이 화상 데이터만 필요해서 피부가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걸 또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정해져 놓고 데이터를 긁어 모아야 그런 것 갖다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도메인 분야가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CT 컨버전스를 하려면은 도메인 분야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처음서부터 수요자들이 여기다 랩이 달았으면 좋겠다. 아니거든요. 공급자가 달아준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야의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ICT 지식을 가지고 무식하면 그거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ICT 기술을 가지면 이거 되겠네? 그래서 신발에다가 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ICT는 ICT로 가겠지만은 도메인 있는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쪽 독일이나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기업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재영 선임 연구원님. 네. 박승남 교수님 말씀 듣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스마트 플랜트 융복합 기술 포럼 한 이유가 제 중소 강소기업들을 위한 걸로 보고 잠시 잊고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쨌든 스마트 플랜트건 어떤 기술이건 그 대상이 그냥 대상을 정해놓고 뭔가 고려를 하고 그 위에 기술이 올라가는 거와
그냥 그 기술만 생각하는 거와는 그 성과가 조금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요즘 뭐 AI니 빅데이터니 이런 대단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뭐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가 똑똑한 거잖아요. 똑똑한 것도 얼마나 똑똑한가 뭐 다를 수 있듯이 간단하지만은 필요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스마트 플랜트를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오 마린 솔루션즈의 김용원 대표님, 네, 마무리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다양한 직종의 기업군 그리고 대학교 이런 산단공 같은 지원기관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 주고받으면서 방향도 제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좀 파헤치는 이런 시간이 좀 계속 활발하게 좀 있었으면 하고요. 결국 산업군도 결국 따로 국밥으로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같이 버무릴 때 제대로 도출이 나오고 솔루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성봉 우리 차장님께서도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예, 저도 뭐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 저희 중소기업들은 너무나 큰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실생활에서 와닿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수 잘 배워가고 여러 이제 연구기관이나 산학에서 이런 분야로 이제 흘러가는 부분에서 저희 중소기업도 맞춰서 같이 발걸음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에 우리 울산대학교 우리 박승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그 주변에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뭐 ICT 업계 뭐 등등을 보면 사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스마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고기량자들은 점점 은퇴해서 감소를 하고 세대 교체가 급격하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급격하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젊은 사람들은 힘들고 환경이 위험한 산업 현장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시기에 스마트 플랜트 산업, 스마트 조선 뭐 이런 걸로 스마트 기술들로 대체를 해나가야 우리의 그 미래가 있고 또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도 또 많이 들여옵니다. 외국인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굉장히 그 위험합니다. 또 저런 그 산업에 위험한 일에 투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더더욱이 이렇게 인구 감소 시대를 굉장히 빠른 감소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우리 슬기롭게 산업을 갖다 고도화함으로써 이것을 갖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주성철 기술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관련 기관들이 혁신 지원 기관들이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내가 뭘 해야지 하는데 거의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하든 뭐 기술 개발을 하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분 그 자기 부담을 갖다 감소시키면서 최소화시키면서 그 지원해주는 그 혁신 기관 아까 말씀하신 게 디자인진흥원 이런 그 좋은 기관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중소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이런 그 좋은 그 대한민국처럼 지원 그 환경이 이렇게 좋은 나라도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잘 활용해서 사업이 새롭게 고도화될 수 있는 기회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ICT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기술 포럼 네, 이렇게 멀리서 또 오셨고요. 6분께서 귀한 발걸음 전문가들 모시고 오늘 포럼을 함께 했는데요. 시대가 이렇게 바뀔수록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서 더 다양한 방향과 또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모든 포럼을 마치고요. 오늘 포럼은 유튜브에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검색하시거나 ITC 융복합 스마트 플랜트 기술 포럼을 검색하시면은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6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